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선 판도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단연 관심이 쏠리는데 우선 두 후보의 주요 경제 정책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요, 이 경제 정책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전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게 한국 경제에도 큰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는요,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거 필요 없다. 현재 탄소 배출이 많아서 이상기후가 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친환경 산업 육성하지 않겠다. 보조금 다 철폐해버리겠다. 그 대신에 에너지, 석유, 시추, 채굴 허가를 더 많이 해서 펑펑 이 생산을 하겠다. 또 전기 생산도 늘려서 미국 기업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지금 이 기존의 탄소 에너지는 끝났다 하고 전기차 이런 친환경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흑자를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 공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공격적으로 관세 수입품에다가 기본 관세 20%, 또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대폭 높이는 방법. 이게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파를 줄 것 같은데요. 그 정책을 지금 공언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택적, 암묵적 보호주의라고 그래서 미국에 협력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호적, 그렇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보복을 가하는 보호무역 경향은 높아집니다만은 두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패턴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물가를 크게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 폭만큼 시중에 거래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완전히 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달러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해리스 정책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수출과 환율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미국 대선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제일 큰 대목이 달러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달러가 지금처럼 강세,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 달러가 트럼프 당선 시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법인세 세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 국가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세금마저 깎아주게 되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데 그 부채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중의 자금을 정부가 끌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된다. 이런 면에서 달러가 급등세를 보이면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쏠려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미국 독주 현상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이 많은 변화,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원하기로 한 정유주라든지 인프라주 이런 쪽의 주가는 상당히 오르고 그동안에 친환경주로 주목을 끌었던 전기차, 배터리 이와 관련된 주식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엄청난 양을 비축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려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낙선을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 한 달간 계속됐기 때문에 달러 강세, 비트코인 폭등 이런 것이 제자리 돌리기 반대로 가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종목들이 일거에 대폭락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변수는 높고 현재 지금 미국의 개표 상황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 쪽에서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정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경제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은 사실상 상수에 가깝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기도 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나 또 트럼프 후보 둘 다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경제적 규제를 가하겠다. 특히 중국이 첨단 산업, 이를테면 반도체, 인공지능 등에서 미국을 앞지르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후보가 방식은 다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색적으로 관세를 위주로 바로 미국을 향해서 때리는 정책.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는 관세보다는요. 미국의 첨단 기술 장비를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금 덜 눈에 보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규제 정책을 쓸 텐데요. 중국을 향한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 구조상 미국과 중국에 크게 동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면에서 이것이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자산업의 경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끼어들어서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되면 예. 그것을 중국에 있는 공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또 중국에 관세를 때리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당선됐을 경우입니다. 60% 관세를 때리면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중국 제품 대신 한국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는데요. 지금 산업 구조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완성품의 대부분 중간재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미국에 안 팔리면 우리나라에 중국을 향한 중간재가 안 팔리는 이래 서로 물리고 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지금 미국의 대중국 행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 경제 통상 외교적 처신에 상당히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좀 대처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당선된 이후에 그 변동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두 후보 중에 우리 경제에 좀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건 누구라고 보세요? 예, 그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틀과는 좀 엇박자가 많다. 그래서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단기적인 쇼크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세에 나서서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성으로 왜 우리가 한국이나 대만에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반도체 보조금 이거 당장에 없애겠다. 그래도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미국에 올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를 높이면 된다.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 제작에서 팔도록 관세를 높이자.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보조금을 못 받게 돼서 타격이고요. 또 관세를 물기 때문에 이중 타격이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는 트럼프 1기 때보다도 훨씬 높은 파고가 예상이 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는 전 세계 물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또 고물가 쇼크가 올 수 있다. 또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되면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 지금 무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타격이
좀 더 클 수 있다. 물론 해리스도 보호무역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바이든 정부와의 어떤 정책 연속 성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여기서의 보조금 이런 것은 뭐 타격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훨씬 더 위험한 한국 경제로서는 상당히 큰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이름 못지않게 많이 들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인데 이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른 일련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예,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6일간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선거를 막 시작하자마자 3% 올랐는데요.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에서도 보시지만 예. 그래프의 가운데 아주 큰 구멍이 났어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높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오너이자 창업주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선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향해서 지금 투표하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돈도 수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가까운 돈을 지금 정치적 헌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트럼프의 노림수가 뭐냐?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기차 이거 규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본인이 아예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기차를 규제하더라도 테슬라만 좀 빼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닌가. 그밖에 정부와의 여러 가지 그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 정부 물량을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로보택시 등에서의 자율주행이라고 보는데요. 이 자율주행이 지금 각 주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 시험 운전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큰 보틀렉인데 이것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테슬라 제품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드러나오는 일론 머스크의 요구 사항인데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대폭등할 수 있어요. 반대로 떨어지면 트럼프가 떨어지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변동성이 높은 주식은 단연 테슬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그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의 요구 사항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머스크가 지지에 나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요 지금 자율주행 차량 게 그 풀 셀프 드라이브 FSD라는 시스템인데 요게 지금 주 정부가 그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시험을 해야 나중에 일반을 상대로 일반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각 주에서 현재 주 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머스크가 이 트럼프 운동을 한 이후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 각 주가 갖고 있는 자율차, 로보택시 자율차 그 시범 운전에 관한 권한을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그냥 가져가겠다. 그럼 연방 정부로 가져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지금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도 고위직을 맡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율차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이것이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로보택시 기술은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전도가 아직 담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길거리에 굴러다니지 않고 있거든요. 이 자율주행 여기에 머스크는 목을 걸고 있다. 그밖에 우주선 우주선 같은 경우에도 스타링크 전부 다 정부의 허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로서는 아주 통 큰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 베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될 때는 엄청난 사업의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FOMC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 금리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연준이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예상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의 개표 방송 때문에 언론에서 살짝 안 보이지만은 예. 사실 경제적으로는 속으로 더 끓고 있는 것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이틀째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끝나면서 내일 새벽 4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한다거나 이래 되면 뉴욕 증시도 크게 뒤로 뒷걸음질 할 수가 있어요. 네. 현재 전망은 이번에 한 번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12월 달에도 회의가 한 번 더 있으니까 2번 정도는 0.25%씩 2번 낮추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 달에 0.5%의 빅컷을 단행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는 빅컷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컷은 하기는 어렵고 잘하면 0.25 내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그런데 이 예상을 어긋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도 부진해진다든지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대해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FOMC의 금리 인하 스케줄도 완전히 어긋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FOMC 금리 인하와 대통령 대선 개표 결과가 서로 맞물려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이제 28일에 금통위를 여는데 여기서 금리를 뭐 내릴지 동결할지 이게 연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또 많이 내리면 우리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따라 내릴 것이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금 가계부채 상황 여전히 어렵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보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안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 아니하다. 뭐 그런 관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가 3.25로 내려져 있는데 미국이 서로 내리더라도 한 차례 내리면 미국은 5%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다. 또 환율이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안 내리는 것이 환율을 방어하는 데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산이 있어서 이번에 28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전망이 할 전망보다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종합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기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